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되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분위기가 개처럼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 점심시간 같은 때에 썰맘 채널을 종종 풀어놓습니다. 들으면서 살다 보면 저런 일을 겪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직원들끼리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니 이게 그저 놀라기만 한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나쁜 사람도 밑도 끝도 없이 나쁜 짓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그랬고요. 그런데 그건 제가 진짜를 만나지 못했던 것 뿐이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만난 가장 악랄하고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일단 부모님께 돈 문제로 걱정 끼쳐드리긴 싫었거든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해서 진짜 원하는 걸 찾는 것도 의미 있는 산이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취직한 곳이 지금의 직장이에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위기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제가 전문대를 졸업한 22살짜리 어린애한테도 다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저는 금세 일에 적응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영업 담당이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한 경우이기는 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두학계 망정이지 다른 회사 같았으면은 사내 커플은 절대 불가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냥 사내 커플도 아니고 대표님이 남편의 친동생이잖아요. 동생이 대표인 회사에 형과 형수가 직원으로 다닌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대본에 고개부터 나올거릴 정도였습니다. 이상해도 많이 이상했지요. 그때 남편과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괜찮겠어? 당신 동생이 회사 대표인데. 그게 뭐 어때서? 아무래도 사람들 보는 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나부터도 그런 슬쩍 남한테 이야기 좀 껄끄러운데. 그래? 사실 나도 좀 껄끄럽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결혼을 안 할 수는 더더욱 없잖아. 그렇기는 한데 너무 고민할 거 없어. 어차피 다른 직원들 다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문 대표도 그런 거 이해 못할 사람 아니야. 사실 아무리 논의해봐야 결론이 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는 건 더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동은 세이대 대표님에게 제 교제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대표님이 깔끔하게 정리하더군요. 안 또,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회사에 두 사람 사귀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대표님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교수님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제가 먼저 알아야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걸로 불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형수님하고 일하면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직장에 옮기면 그만이지만은 결혼할 사람은 직장처럼 다시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날 잡아서 결혼하세요. 제가 축의금 빵빵하게 낼게요. 그렇게 예비 시동생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에서나 잘 풀렸다는 뜻이고 시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이미 들었던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은 동생 밑에서 일하는 남편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지껏 돈 들여 공부시켜놨더니 동생 뒤치다거리나 한다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당신들 아들이니 차마 대놓고 핀잔은 못 주시고
그저 뒤에서 궁시렁 거리시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니 그 화가 전부 제게 돌아오더군요. 당신 입장에선 가뜩이나 큰아들이 동생 밑에서 일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결혼도 학벌도 변변찮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저와 했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듣는 앞에서도 그러셨어요. 아, 내 팔자야. 도대체 내가 천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걸 타보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어머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너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안 좋은 일이지. 내가 전생 운운하면서까지 한탄할 정도로 안 좋은 일이 그거 말고 더 있겠니? 내가 진짜 속이 뿌적가지고 원. 먹을 걸 안 먹였나, 입을 걸 안 입혔나. 남자 하는 만큼 돈 들여서 대학까지 다 보내놨더니 기껏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는 제 동생 돕는다시고 그리로 들어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걔는 왜 하필 너 같은 애랑. 에휴, 됐다.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어머니, 그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도련님 회사로 온 거예요. 덕분에 도련님 사업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저희 집도 별 볼 일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아, 하여튼 시애미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빨대답이나 하고 지켜보기는 뭘 지켜봐?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뭐 꼭 찍어 먹어봐야 하니? 요즘 괜히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는 줄 아니? 시작부터 벌써 이 모양인데 백날 첫날 기다려봐야 뭐가 되겠어? 일 없으니까 너는 가서 저녁상이나 파. 근데 시어머니 이야기대로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남편은 그제 앞으로의 인생을 판가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고 무엇보다 저도 남편도 열심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지 어떨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 키우고 밥벌이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자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도 남편도 마냥 무시했어요. 시장이 그 모양인데 개똥 굴린다고 금싸라기 되내면서 자식 키워봐야 다 쓸모없다고 늘 투덜거리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따위는 궁금해하지도 않으셨네요. 저는 당연히 화도 나고 짜증도 났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고도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랬습니다. 자기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껏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어떻게 들이받냐며 저를 다독였지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보여드린 게 없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은 괜찮아지실 테니까 조금만 참자. 정말 당신은 이게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 그럼 물론이지. 어머니 지금은 저러셔도 나 회사 다닐 때는 안 그러셨어. 내가 문 대표 회사로 들어간 다음부터 저러시는 거야. 당신도 참, 이젠 집에서까지도 동생 보고 문 대표로 가는 거야? 그러게, 습관이 됐나 봐. 하긴, 당신이 이러니까 대표님이 당신을 그렇게 믿지. 그나저나, 그럼 정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집이라도 자가로 옮기면은 좀 나아지시겠지. 집 사려면 5년은 넘게 걸릴 텐데. 혹시 또 알아? 그 전에 운 좋게 청약이라도 당첨될지. 여보, 속상하겠지만 조금만 참자. 나 이런 일로 가족끼리 연 끊고 싶지는 않아. 아, 그래. 알았어. 친구의 등살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었습니다. 저만 해도 어지간해서는 친정 부모님과 척지고 살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말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너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너는 시음이가 오라면 네,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그이랑 바람 쐬러 나가려고 했거든요. 파라, 너희는 지금 그러고 살면서 바람 쐬러 나갈 생각이 드니 바람 쐬러 갈 정신이 있으면은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남들은 투잡이니 쓰리잡이니 하면서 산다는. 저희끼리 나간 지 하도 오래돼서요. 이번 주말에 제가 꼭 가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작년에 담근 김치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서 김장 좀 더 해야겠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좀 사서 아침 일찍 와라. 네. 이제 곧 가을인데 김장을 하신다고요? 네 시애비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모르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얼마 안 있으면 내년 뭘 김장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마트에서 사다가 먹으면 안 될까요? 요즘 채소값도 한참 올라 있을 텐데. 여튼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밥 먹는데 김치를 사다 먹자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먹어요. 시끄럽다. 다들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고 나는 그렇게 살 생각 없으니까 잔말 말고 재료 사서 주말에 와라. 50포기 담글 거니까 아침 일찍 와.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작년에 20포기해서 가을 다 될 때까지 먹었으면 하나 포기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0포기라니. 양도 양이지만 그걸 다 담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상상도 안 될 정도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모처럼 계획했던 남편과의 데이트를 미루고 파랑, 고춧가루랑 다리말이 싸들고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문자 그대로 뒷짐만 딱 치고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하시더라고요. 속에선 천불이 나는데도 차마 남편 생각 때문에 뒤집지도 못하고 제 속만 타들어갔네요. 그런데 거기서 제 속을 더 뒤집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결혼을 미뤘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시동생이 결혼하는 거야 뭐 좋고 말고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새로 들어온 동서가 문제였지요. 동서는 저와는 달리 집안이 꽤 빵빵한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재산이 많다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친정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하셨고 친정어머니는 현직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이미 결혼해서 출가한 마당에 그런 게 다 무슨 수여인가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엔 시동생과 동서는 마름이고 남편과 저는 호장농이었던 거지요. 시어머니 머릿속에 생각이 그렇게 박혀 있으니 저와 동서가 같은 대우를 받을 리가 없지요. 동서가 들어온 후에도 저는 여전히 같은 직업이었지만 동서는 마치 상전처럼 집안에 행사가 있어도 시부모님과 함께 뒷짐지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폐악질을 부리는 건 여전히 시모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나 동서나 결국 입장은 같은 건데 서로 다른 대우를 받으니 가뜩이나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짜증이 나는데 그것까지 더해져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공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싫어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시댁에 갔지만 이젠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걱정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시댁의 발길을 점차 끊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핑계대지 말라며 억지로 부렸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안 간다는데.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애초에 대화가 되어야 풀리는 일인데 시어머니부터 대화할 마음이 없으니 예정된 일이었지요. 타이에 낀 남편과 시동생만
늘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대표인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저희 부부를 부르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회사에 있는데 뭘 저렇게 다 늦은 시간에 조심스럽게 부르나 싶었지만 어쨌든 대표가 부르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지요. 그럼 형수님, 아무래도 더 모르게 회사 돈이 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돈이 세다니요? 일단 정정치가 나는 건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어디 빠지거나 하는 건 없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몇 년 전하고 지출을 비교해봤는데 특별히 쓰는 게 없는데도 지출이 너무 늘었어요. 그럼 대표님은 누군가 고의로 없는 지출을 늘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동생의 말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회사라고 하지만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정직원은 23명밖에 안 되고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5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서로 속속들이 다 아는 사이였는데 횡령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사람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직원 중에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질 않아요. 대표님은 염두에 둔 사람이 있으세요? 제 물음에 시동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돈이 새는 건 확실한데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니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직원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말인데요. 두 분이 저 대신 누가 회사 돈을 빼가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요? 네, 조사하려면 아무래도 직원 하나하나 확인해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제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회계사를 부르면 꼬리를 자를 테고 지금 제가 믿을 거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런데 정말 저희를 믿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제 물음에 시동생은 이게 무슨 소리냐는 듯 눈썹을 치켜올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형님과 형수님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두 분을 의심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저 대신 좀 알아봐 주세요. 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팔자에 없는 내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회계 업무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회사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직원들 움직이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시동생의 부탁을 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시작하니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누가 돈을 빼돌렸는지 알아내려면은 얼마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부터 알아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지난 자료는 다 모아두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뒤져서 하나하나 숫자를 맞춰보는 고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시동생이 보내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후에 회사에 남아 열심히 자료를 확인했고 조금씩 증거를 찾아나갔습니다. 근데 회사가 워낙 있잖아요. 아무리 조용히 한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이 저희 하는 일을 알 수밖에 없었고 믿을 만한 직원들이 하나 둘씩 달라붙어 횡령범을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어느덧 무정이 다가왔더라고요. 조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연휴 전날 늦게까지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가면서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지금 내가 음식할 컨디션이 아니니까 혹시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 시키면 빠지겠다고 말이지요.
그러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동생과 회사의 일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역시나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뜨고 현관에서부터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아이고, 그래도 꼴에 품으라고 찾아오긴 찾아오는구나.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명절에는 와야겠더냐? 오랜만에 뵙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얘지는 무슨? 네가 먼저 날 시애미 취급 안 하는데 내가 널 왜 며느리 취급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단단히 각오했는데 시작부터 그 모양이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화가 끓어올라 씩씩거리자 당황한 남편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신랑부터 왜 그러세요? 자,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문대표네는 아직 안 왔죠. 남편의 중재에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저희를 안으로 들여보내시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부엌 안이 여러 식재료로 정신이 없었어요. 밀가루에 고기에 부추까지 누가 봐도 만두 재료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만두 빚으시게요. 남편의 물음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명절에 너희 아버지가 만두 드시고 싶다고 해서 좀 빚을 생각이다. 시어머니는 봄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냥 말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시구라고 해봐야 시부모의 저희 부부, 거기다 시동생 부부가 끝인데 고작 6명이 먹을 만두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만두는 얼마나 빚으실 생각이세요? 많이는 아니고 딱 300개만 빚어라. 네? 300개요? 아니, 만두 전문점도 아니고 무슨 가정집에서 만두를 300개나 빚나요? 그리고 빚자도 아니고 빚어라라니. 이건 아예 작정하고 거는 시비라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식구 다 해봐야 6명이에요. 설마 한 명당 50개씩 드실 생각이세요? 너는 청초부터 말됐구니. 한 명이 50개를 먹을지 100개를 먹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죠. 너희 식구 먹을 건데 300개는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시끄럽다.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대꾸 집어치우고 빨리 앉아서 이거나 빚어라. 어머님, 설마 이걸 저 혼자 다 빚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럼 우리 집에 이거 할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니? 엄한 사람 물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차례 지내기 전까지 다 끝내. 그 순간 머리에서 뭔가가 틱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물을 먹여도 그렇지 만두 300개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정초부터 집안에서 큰소리 내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도 밀가루가 담긴 대야로 끈이 저절로 갔습니다. 확 뒤집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아준 건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이 사람 혼자 다 어떻게 빚어요? 저도 같이 할게요. 그러준가? 하여튼 무슨 생활하는 것들이라 태도가 몸에 팼구나. 시어머니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폭언을 퍼붓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버런 말 듣고 화도 안 나? 우리 보고 모습이라고 하시잖아. 나도 들었어.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께 막 화를 낼 수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어떻게든 넘기자. 나도 이제 어머니 저러시는 거 더는 못 참겠어. 다음 명절부터는 내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올 테니까 일단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자. 사람 좋은 남편도 시어머니의 태도에 질렸는지 시댁과 거리를 두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대판 붙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속이 상하긴 했지만
서로 싸워봐야 좋은 꼴을 볼 것 같지도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남편만을 따르기로 했지요. 대신 남편은 보냈습니다. 어차피 만두 빚는 법도 다 가르쳐야 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제 남편이 거기 앉아서 만두나 빚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시댁 부엌에 앉아서 촬영밖에 만두를 빚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때쯤 시동생 내외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동생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미리 준비한 선물을 잔뜩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자기가 진짜 무슨 만화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희 앞을 쌩하니 지나가더니 당연하다는 듯 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어머님, 저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졸려서 한숨만 자고 나올게요. 그래라. 그때쯤 되자 화가 나기는커녕 그 사람의 행동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봐야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냐마는 뻔히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걸 봤을 텐데도 못 본 척 낮잠 자겠다며 당당하게 들어가는 동서나 당연하다는 듯 그러라는 시어머니나 그냥 무슨 꽁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차례를 지내야 할 시간이 되었고 빚어야 할 만두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던 시어머니가 글썽 머리를 내밀더니 왜 아직 만두를 안 쪘냐고 하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300개나 되는 만두를 언제 빚어서 뭘로 찌나요? 속으로 그런 말을 삼키며 미움이 있었더니 지금까지 빚어놓은 것부터 당장 쪄야 차례를 지낼 것 아니냐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가더군요. 차례상에 만두를 올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만두를 쪄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제 머릿속엔 오늘만 넘기면 평생 연을 끊어주마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만두를 집어 던지지 않은 건 오로지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빚어놓은 만두를 골라 찜통에 넣고 쪘습니다. 찜통이야 그냥 모르겠는데 아무리 쑤셔 넣어도 30개도 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짓을 무려 10번을 넘게 해야 한다는 데서 또 한 번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만두가 다 쪄져 갈 때쯤 동서가 느릿느릿 하품을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러다 문득 부엌에 들어오더니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다 쪄진 만두 하나를 낼름 입으로 가져가 우물거렸어요. 그러자 곧 따라온 시어머니가 동서를 보며 아이고 우리 작은 아가 고생 많았다. 뭘 어머니?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저 일하는 거 무시하고 하와 자느라 고생했다는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 속으로 참을 인을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만두를 빚다 말고 차례에 참석하게 되었죠. 도대체 아침부터 이 날에 진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입은 꼭 다물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에 남편에게 차례만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학원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이것만 끝나면 영영 시댁과 빠이빠이 할 생각이었으니 그거 몇 번 더 못 참을 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그때 설을 쓰고 있어야 할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에 나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직원이 이미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고향에 안 내려가셨어요? 여긴 무슨 일이세요? 아무래도 찝찝해서 아침까지 조사했거든요. 근데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그냥 명절 끝나고 보여주셔도 되는데. 아니요, 이건 오늘 꼭 보셔야 합니다. 직원은 제게 갖가지 서류가 담긴 봉투와 함께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 하나를 보내주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료를 전달한 직원은 신통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꽁tum을 일단 밀어놓고 녹음 파일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차례가 다 끝나고 식구들은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요. 역시나 동서는 갖은 아양을 떨며 시어머니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면상에 직원이 갖다 준 봉투를 냈다 집어 던졌지요. 뭐야 형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일순간 시댁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이 흩어져서 식탁은 난장판이 되었고 영문을 모르는 식구들이 길길이 날뛰었지요. 하지만 제 눈엔 오로지 동서만 눈에 보였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감히 직원을 협박해서 회사 떠놀 택령해. 제 말에 시동생과 남편이 흠칫 놀랐습니다. 동서는 당연히 식은땀을 흘렸고요.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시아버지가 대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작은 애가 뭘 어쨌다는 거야? 아버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저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직원이 전해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기엔 동서에게 협박당해 회사 돈을 빼돌려 동서의 계좌로 돈을 넣었다는 직원의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증언이 계속될수록 동서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거기 내가 준 증거 안 보여? 이게 어디서 발뺌을 하고 있어? 증거는 증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서류들도 동서의 횡령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궁지에 몰린 동서는 갈 곳 잃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 좀 해주세요. 어머니도 같이 돈 가져가셨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돈을 가져가?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제가 드린 돈 그 젊은 남자한테 다 갖다 바치셨잖아요. 야, 너 입 안 닥쳐? 알고 보니 동서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게 그저 동서의 친정 때문만이 아니었더군요. 두 사람이 짜고서 회사 돈을 빼돌려 해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그때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던 시아버지도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옆편네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들을 훔쳐먹어. 니년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따귀를 후려쳤습니다. 뺨을 맞고 밀쳐진 시어머니가 차례상으로 엎어지는 바람에 음식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동서는 또 발길에 채여 음식 위로 뒹굴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지요. 그날 시아버지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를 엄동설안에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실 말릴 사람도 없었지만 하여튼 기세는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그랬을 정도니 동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고 어머니까지 엮여 있으니 고발은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동서에게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타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두 사람이 갈라설 게 뻔한데 이런 식으로 이혼하면은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재산 분할 운운했다가는 횡령죄로 고소당할 테니 그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취에 쫓겨난 시어머니는 나중에 짐 챙기려만 한 번 시댁에 들어간 뒤로 다시는 집에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평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시아버지였는데 한 번 화가 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차라리 이혼해달라고 애걸하는데도 시아버지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없으니 시어머니는 꼼짝없이 다 늙은 몸으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야 했죠. 동서의 사정은 더 안 좋았습니다. 시동생에게서 버림받은 동서는 제 버릇을 어쩌지 못하고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에게 자기는 잘했는데 시동생이 잘못해서 이혼했다는 식으로 거짓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대노한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 자출 진영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동생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동서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고 자기는 끝까지 잘못 없다고 버티던 동서는 친정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횡령한 돈을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미자료는 덤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요즘 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나쁘게 살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그러는 어머니는 정말. 어쨌든 자기가 지은 죄값을 톡톡히 받고 있으니 사피의 기정이라고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